문서를 좀 업데이트를 했는데 일단 이거는 제가 이거를 그 코드 작성을 하면서 저희가 실제 진행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하나씩 볼 거예요. 이 문서만 다 보고 나서 뭐 작성을 할 때쯤에는 어차피 문서에 있는 내용들이 가물가물해서 자꾸 문서를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좀 원래는 좀 길게 문서로 돼 있던 건데 제가 주제별로 좀 잘라가지고 나눠서 등록을 했고, 이따가 몇 개가 더 들어갈 건데, 아무튼 궁금하시면 좀 미리 열어보셔도 되기는 되고요. 뭐 미리 읽어보셔도 되고, 근데 아무튼 진행하다 중간중간 볼 거니까 그때 이쪽 문서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아까 프로젝트 생성한 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퍼스트앱 해가지고 생성하셨던 거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기본 파일 구조랑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일단 VS 코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다른 툴을 사용을 하시면은 뭐 jetbrains 쪽 툴을 사용을 하시면은 뭐 거기 맞춰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VS 코드 열렸을 때 제일 이제 깔끔하게 문서를 프로젝트를 열기 위해서 위에 이제 파일 메뉴에 뉴 윈도우 이용해 가지고 그 VS 코드를 이렇게 새로 하나를 여신 다음에, 새로 하나를 열고 나면은 여기 스타트 바로 밑에 뉴 파일 밑에 오픈 폴더라고 있을 겁니다. 오픈 폴더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까 생성을 했었던 저는 이제 퍼스트 앱이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했는데요. 그 디렉토리를 딱 선택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거를 그 선택한 거에 뭐 상위나 뭐 다른 데 선택을 하시면은 또 문서를 다시 오픈을 하셔야 될 거고, 자, 그 아까 생성했던 딱 그 디렉토리 선택하셔서 여시면은, 자, 왼쪽에 해당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의 목록,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코드가 표시될 영역, 이렇게 구분이 돼 가지고 폴더 오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열렸을 때 왼쪽에 app.js, app.json 뭐 이런 파일들이 보이면은 제대로 오픈이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지만 이 파일들을 전부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저희가 봐야 될 거는 딱 하나, app.js라는 이 파일 하나만 열어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블랭크로 생성을 하시면은 딱 그 아무런 기능 없이 텍스트 컴포넌트 하나만 있는 그런 화면이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래서 화면이 딱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확인해야 되는, 실제 우리 이제 뭐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아무튼 파일도 하나, 이 파일 하나만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어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지금 이 화면 기준으로는 7번 라인에, 자, 7번 라인에 아까 그 앱상에서 실행됐을 때 출력이 됐었던 내용, app.js를 열어가지고 앱을 만드는 거를 시작해보세요 라고 써져 있었던 그 문구가 여기에 딱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타일 부분이 있는데, 스타일은 저희가 나중에 따로 이제 섹션을 따로 할당을 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냥 뭐 저런 속성들이 있구나, 뭔가 생긴 게 웹에서 사용하던 거랑 패턴은 되게 비슷한데 뭐 약간 좀 다른 것도 있고 비슷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죠. 뭐 그렇다는 대략적인 느낌만 보시고 일단은 지금은 저 컴포넌트 내용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자,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자, import react라고 돼 있는 이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JSX라는 포맷을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 이제 뭐 확장명을 그래서 JSX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제 뭐 요즘에는 그냥 다 JS로만 이제 작성을 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뭐 확장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내용, 이 안의 내용이 이제 JSX 형태로 만들어지려면은 무조건 리액트를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필수적으로
아마 작성하는 거의 모든 클래스에 이제 의뢰 이게 한 줄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뭐 스타일 시트라든가 텍스트라든가 뷰라든가 이런 리액트 네이티브에 있는 것들이 임포트해서 불러와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익스포트하고 디폴트 하고서 여기 이제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함수가 하나가 선언이 됐고 그 안에 이렇게 XML 형태로 내용이 구성이 된 이게 이제 저희가 앞으로 작성해야 될 JSX 컴포넌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여기 작성을 해놓은 내용들 중에서 일단은 익스포트, 임포트 이 파트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간략하게 링크가 잠시만요. 지금 이거 제가 링크는 나중에 다시 걸어 놓을게요. 근데 여기 그 파일 목록이 보시면은 도큐멘테이션 여기 있잖아요. 도큐멘테이션 여기에서 일단 지금 익스포트 임포트 이거 먼저 한번 좀 열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ES6를 사용을 하신 분들은 사실 익숙한 것들인데 ES6를 쓰지 않고 그 이전에 이제 ES5 기준으로의 자바스크립트만 하신 분들은 익스포트하고 임포트라는 게 이제 정확하게 뭐 어떤 건지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항상 제일 도움이 되는 거는 그 MDN에 있는 내용들이 설명이 가장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 그러니까 뭐 다른 내용들도 이제 더 설명식으로 뭐 예제 코드와 함께 돼 있는 자료들도 많이 있으니까 물론 검색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서를 읽어보시면 좋지만 항상 저는 이제 MDN에 있는 문서를 먼저 읽어보고 그런 다음에 다른 자료들을 추가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그 MDN의 익스포트하고 임포트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링크는 여기에다가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나중에 꼭 읽어보시고요. 자, 일단은 임포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JSX를 쓰기 위해서 리액트를 하나 임포트를 해야 된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고, 그거 외에도 npm 이용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자바스크립트 이제 그 npm 환경, npm 그 인프라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설치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할 때 이런 이 파일 안에서 그 해당 내용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임포트를 다 해주게 되는데 이제 뭐 저희가 오늘도 사용을 할 겁니다만 이제 뭐 배열이나 아니면 오브젝트 많이 다루는 언더스코어 설치하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임포트 하고 나서야 이제 이 언더스코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JSX는 항상 리액트를 하나 이렇게 임포트를 해야 되고 리액트 네이티브 안에서도 지금 이제 화면에 그 컨테이너를 그리기 위한 뷰라든가 안에 텍스트를 표시하기 위한 텍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설치해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전부 이 파일 내에서 사용한다라고 선언하기 위해서 임포트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밑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그 파일을 만든 다음에 내가 이제 지금 커스텀 컴포넌트라는 어떤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익스포트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노드 모듈스 안쪽으로 설치된 게 아니라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파일인데 이런 것들을 익스포트 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다른 외부 파일에 있는 거를 가져오는 거니까 임포트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는 패키지 이름만 이렇게 적어가지고 임포트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커스텀으로 추가가 된 애들은 상대적으로 뭐 현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하든 하나 위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하든 상대 경로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이제 확장명은 JS든 JSX든 확장명은 생략하고 적어도 임포트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그 익스포트를 할 때 지금 익스포트 디폴트라는 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이후로도 저희가 그 앱을 만들게 되면은 컴포넌트를 딱 하나, 그러니까 화면 하나만 가지고서 만드는 경우도 없고 그리고 컴포넌트가 딱 하나 가지고서 앱이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개의 파일들을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이 파일을 하나 만들 때마다 그 파일에서 익스포트 디폴트가 항상 하나씩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의 문서 안에는 하나의 컴포넌트와 하나의 익스포트, 이게 이제 기본으로 구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문서를 조금 보면은요, 지금 여기에 이제 이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지금 일단은 화살표 함수 먼저 잠깐만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컴포넌트 기본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살표 함수는 진짜 많이 쓸 거예요. 특히 이제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정말 많이 쓰게 되는데, 근데 화살표 함수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모른 채로 그냥 그 화면에 있는 코드를 옮겨다가만 쓰시고서 하면은 나중에 응용을 하실 때 문제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화살표 함수도 뭐 얘기하자면 얘기할 게 한도 끝도 없이 많은데, 저희가 딱 필요한 부분들 일부만 좀 추려가지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에서의 그 일반 함수에 이제 뭐 응용을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요청들이나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최신 자바스크립트에 추가가 된 그런 포맷인데요. 마찬가지로 그 MDN 링크를 한번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 보시면은 좋을 거고요. 크게 특징으로는 이제 화살표 함수는 무조건 익명으로만 선언이 되고, 그리고 축약 방식을 지원하고, 이 축약 방식이 굉장히 편리하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대체 이게 무슨 코드지 싶은 그런 거를 좀 하는 부분인데, 그거하고 이제 그 디스나 아규먼트, 슈퍼 같은 것들을 바인딩하지 않는다라는 특징,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클래스 선언을 하게 되면은 클래스 안에서 생성자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게 됩니다. 주로 이제 2번, 3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이런 것처럼 항상 이런 식으로 익명 함수로만 선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함수를 선언하는 그 괄호 표시랑 화살표가 있을 때 여기에 이 함수의 이름을 지정하는 부분은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익명 함수의 형태로만 선언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선언 자체는 익명으로 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익명 함수로 선언이 된 거지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변수에다 할당을 하면은 이제 그 이름이 붙은 함수로서 호출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변수에 아예 담지도 못하는 것은 아니고 변수에 담아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선언 자체는 이렇게 익명으로만 선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축약 방식을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리턴을 한 함수가 있을 때 이렇게 리턴하는 내용이 결국 요거 한 줄에 대한 요거 이제 그 내용이 굉장히 짧게 한 줄로 이제 구술이 되는 그런 함수다라고 했을 때에는 위에는 이 함수랑 동일하게 동작하는 함수를 이렇게 축약을 해가지고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괄호 없이 그냥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값이 결국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리턴 해가지고 그 값을 리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그런 함수로서 선언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중괄호, 그러니까 리턴을 하는 게 배열이 아니고 이렇게 오브젝트의 형태다. 근데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 리터럴을 여는 중괄호하고 이 함수를 여는 중괄호가 동일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오류가 나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요 오브젝트 리터럴을 이렇게 괄호로 한 번 더 감싸서 리턴을 시키게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함수 작성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뭐 디스 같은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벤트나 뭐 이런 데다가 할당을 했을 때 이 디스가 가리키는 위치가 계속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뭐 문제라기보단 그게 원래 특성인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을 많이 하죠. 그 관련된 내용들도 여기 링크가 있는데, 이 내용은 다소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화살표 함수는 애초에 저 바인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디스가
이 함수가 그 선언된 화살표 함수가 선언된 위치의 그 디스를 계속 일정하게 가리키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화살표 함수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리액트에서는 이제 함수형 컴포넌트를 이제 기본 컴포넌트로 모든 가이드나 그런 것들에서 기본적으로 먼저 설명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컴포넌트는 다 이런 식으로 함수 형태를 가지게 되고 함수형 컴포넌트는 이런 함수의 형태로 선언이 되고 그 안에 JSX 도움이 리턴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는 것을 화살표 함수로도 선언을 할 수가 있고요. 화살표 함수로 선언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변수를 따로 선언을 한 다음에 이 안에 익명 함수로 내용들을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간단한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 함수로 선언을 더 많이 하는 게 그냥 이런 함수는 뭐 축약식이나 그런 게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화살표 함수는 축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다, 이런 짧은 내용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위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한 줄짜리로 축약해 가지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그 리턴하는 내용들을 이제 괄호로 감싸는 거에 대한 것들을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괄호로 감싸서 표현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뷰하고 텍스트하고 감싸져 있어 가지고 여러 줄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괄호로 싸 가지고 자 하나의 오브젝트인 것처럼 감싸서 표현을 하면은 이런 식의 화살표 함수를 이용한 함수형 컴포넌트도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함수형 컴포넌트를 하나 선언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익스포트 디폴트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만들었던 함수형 컴포넌트를 이렇게 익스포트를 하기도 하지만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선언되고 익스포트하기 전에 이 사이 과정에 아무런 추가적인 처리가 없다면 추가적으로 뭔가 처리를 한다면 필요하겠지만 추가적인 처리가 없다면 아예 이 그 선언하고 익스포트 하는 것 자체를 한 줄에 이렇게 축약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 그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것들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여기 이제 화살표 함수로 만들진 않았지만 함수형 컴포넌트로 이 앱이라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뷰, 앱.js가 이 앱 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선언이 돼 있고 그 안에 이제 뷰가 있고 텍스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노드 구성이 돼 있고 이거를 리턴하는 형태로 이런 함수형 컴포넌트가 선언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여러 줄에 걸쳐서 표현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함수형 컴포넌트가 선언이 되고 함수형 컴포넌트를 익스포트 디폴트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 바꿨지만 아무튼 동일한 내용이죠. 이전하고 동일하게 동작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자 이것을 자, 함수형 컴포넌트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앞에 변수 선언부를 두고 뒤에는 익명 함수로 내용을 작성을 하고 이렇게 작성을 해서 담아서 이걸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은 자 계속해서 코드는 바꿔주면 결국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뭔가 이 앱.js에 대한 스태틱한 처리가 추가가 된다든가 그런 추가적인 조치가 되면은 이 사이에서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사이에 있는 일들이 굳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필요하지 않다면은 이 내용을 그냥 한 번에 익스포트부터 생성까지를 한 번에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초기에 있었던 상태에서 조금 더 바뀌었죠. 처음에는 그 함수 선언하고 익스포트가 동시에 일어나면서도 일반 함수였는데 지금은 동시에 일어나면서 화살표 함수인 걸로 바뀌었죠. 근데 이제 아무튼 결과는 계속 똑같을 겁니다. 지금 이제 메트로 번들로 돌아가고 있고 그런 다음에 앱에 이 화면이 떠 있는 상태에서 이 코드를 변경을 하고 저장을 하고
앱을 이제 계속해서 다시 이제 띄우거나 새로 고침을 하거나 해도 계속해서 내용은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후에 다른 작업을 할 때에도 계속 이 형태의 클래스들,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작성을 해가지고 코드를 만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신규로 뭔가 앱을 작성하기 전에 엑스포를 가지고서 이걸 만들 때 다른 옵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앱이 구성이 되는지 좀 내용을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첫 번째 앱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이제 다시 엑스포 이닛 해가지고 자, 여기에 탭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돼 있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첫 번째 블랭크하고 두 번째 이제 블랭크인데 타입스크립트인 거하고는 이게 이제 문서가 JS냐,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냐, 타입스크립트냐 그 차이만 있고 내용 자체는 똑같고요. 이 아래 이제 그 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 이제 몇몇 개의 샘플 스크린을 포함하고 있는 그 탭 내비게이션이 이제 돼 있는 앱을 생성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탭으로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름 넣고 설치를 하게 되면은 자, 과정은 아까랑 똑같고 좀 더 많은 패키지들을 설치를 한 다음에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잘못 만들었다. 잠깐만요. 제가 좀 잘못된 위치에 만들어가지고 좀 옮겨놓고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어떤 구성들이 되어 있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켜서 iOS 시뮬레이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엑스포가 한번 설치된 다음에는 엑스포 설치 과정은 건너뛰고 바로 메트로 번들러 연결만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화면 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 그래서 그 탭 내비게이션 있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거 생성을 해서 보면은 하단에 탭 있어요. 하단에 이제 탭이 생성이 됐고, 자, 탭을 클릭을 할 때마다 각각 다른 내용의 페이지들, 그러니까 그 페이징이 있는 형태의 그런 탭이 생성이 됩니다. 이제 보통 앱은 어떤 형태로든 이제 하단에 그 보텀 탭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옆에서 밀려 들어오듯이 나오는 뭐 드로어 내비게이션 같은 게 붙을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여러 개의 페이지를 가진 앱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샘플로 이런 보텀 탭이 있는 형태로 앱을 생성을 해주고, 뭐 만약에 정말 아예 이틀까지도 그대로 이용을 하고 나는 페이지만 몇 개 추가를 해가지고 앱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아예 이틀을 가지고서 그대로 앱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픈 디렉토리 하셔도 되고, 저는 다시 새 창을 열어가지고 새 창에서 이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앱.js라는 게 있고요. 자, 앱.js를 열어보시면은 아까보다는 좀 더 많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내비게이션에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이제 내비게이션 파트를 따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 아래에 있는 내비게이션 코드를 전부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보기 위해 만든 게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은 그냥 임포트한 것들하고 다르게 상대 경로로 임포트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앱.js에. 그래서 내비게이션 아래에 앱 내비게이터라는 거를 임포트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디렉토리에 보면은 내비게이션이랑 디렉토리가 있고, 그 내비게이션 디렉토리 안에 앱 내비게이터라는 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로랑 동일한 파일이 있어서 열어보시면은, 자, 마찬가지로 이 안에도 상대 경로로 선언되어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메인 탭 내비게이터라고. 마찬가지로 해당 경로 찾아가 보시면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시고, 그런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상대 경로로 작성이 된 애들이 4개나 있고, 그 중에서 스크린이라는 이름이 붙은 애들이 3개가 있습니다. 홈 스크린, 링크 스크린, 세팅 스크린 해가지고 3개가 있고, 자, 이 화면들이 지금 우리가 샘플 앱에서 볼 수 있는 총 3개의 화면하고 일치하죠. 홈, 링크, 세팅. 자, 그래서 홈 쪽에 있는 거를 가서 보면은요, 경로가 현재 디렉토리 하나 위에 스크린 안에 홈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크린 안에 홈 스크린 열어보시면은 여기에 중간에 이제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안에 작성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작성이 되어 있고, 총 3개의 파일로 각각의 스크린이 작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내용이 짧은 링크 스크린 같은 파일을 보게 되면은 구조 자체는 결국은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이에요. 함수로 컴포넌트가 선언이 되어 있고, 함수형 컴포넌트가 선언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이제 뭔가 XML 형태로 태그들이 쭉 선언이 되어 있고, 그것이 익스포트 디폴트 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직접 무언가를 작성을 할 때에도 이거랑 비슷한 틀로 만들어지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화면 확인이 되셨으면은 이 엑스포 앱에 몇몇 가지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 기능들을 조금 살펴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홈 스크린 쪽에 가셔가지고요, 여기에 일단은 지금 뭐 마땅히 내용을 추가를 할 만한 것들이 생각이 나진 않으니 있는 내용을 좀 지우고, 뭐 좀 많이 지우셔도 되고, 저는 중간에 있는 거 뷰 하나 정도만 지우고 파일 저장을 하고, 이쪽에 가보시면은, 앱 쪽에 가보시면은 이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신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고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자, 저장을 할 때마다 실제 화면에 내용이 반영이 돼서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변경을 할 때마다 업데이트가 되는 걸 자동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계속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뭐 텍스트를 추가를 하든 아니면 있는 내용을 삭제를 하든 뭐 이미지를 추가를 하든 무언가 작업을 할 때마다 이쪽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정을 직접 하게 된다면은요, 자, iOS 시뮬레이터에서는요, 자, 커맨드 D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 디버그 화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디버그 화면에서 여기에 리로드 JS 번들 누르게 되면은 얘가 항상 다시 읽어와가지고 앱 내용을 갱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라이브 리로드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라이브 리로드가 enable이냐 disable이냐 그 상태에 따라서 저장을 할 때마다 자동으로 갱신이 되냐 아니면 수동으로 갱신을 하냐 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거는 말 그대로 편의 기능이니까 저게 이제 편리할 때도 있지만은 가끔 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얘가 리로드를 한다든가 뭐 그런 문제들도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좀 번거롭다 할 때는 끄시고, 내지는 저거 좀 필요하다 할 때는 켜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쓰시면 되고요. 자,
안드로이드에서는 자, 맥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 M 누르면은 여기에 디버그 모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아마 컨트롤 M일 것 같은데, 아니면 알려주세요. 하여튼 자, 제가 확실하게 띄워놓고서 자, 커맨드 M 누르면은 여기 이제 리로드를 하거나 아니면은 라이브 리로드를 켜고 끄고 하는 메뉴들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커맨드 M, 컨트롤 M.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실제 핸드폰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쉐이크를 하시면은 이 메뉴가 떠요. 쉐이크를 하시면 요 디버그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쉐이크 하시고서 리로드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라이브 리로드에 대한 설정을 켜고 끄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좀 리소스가 좀 넉넉하고 나는 여러 개 한꺼번에 띄워놓고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느리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이제 두 개 다 실행을 해가지고 둘 다 지금 메트로 번들에 연결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된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변경을 하면은 양쪽이 한꺼번에 반영이 돼서 iOS랑 안드로이드에 동시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면서도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번거로워서 그냥 나중에 한 번에 검수해야지 하고서 하나로만 하게 되기는 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라이브 리로드를 안 쓰게 될 경우에는 새로 고침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고침은 단축키가 따로 있어요. 새로 고침 같은 경우에 iOS 시뮬레이터에서는 커맨드 R 누르시면은 새로 고침이 바로 되고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는 그 맥하고 윈도우하고 동일합니다. 그 명문자 R 키를 두 번 연타하시면은 리로드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확인되셨으면은 저희가 신규 앱을 하나 작성을 해서 정말 간단하게 그 기본 기능들이랑 그런 거 조금씩 확인해 나가는 그런 간단한 것들이지만 앱을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걸 만들 거냐면요. 자, 이거 예전 처음 만들었을 때는 되게 최신 정보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최신 정보가 아니게 된 정보인데, 어벤져스 엔드게임 나오고 나서 나왔던 사이트예요. 그래가지고 그 구글에서 타노스 서바이벌 테스트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이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결과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나와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확률이 딱 반반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우주의 균형을 위해서 희생이 됐거나 혹은 살아남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정말 별거 없는 사이트인데 아무튼 그 당시에 이제 엄청
당시에는 엄청 많이 공유가 됐었던 사이트인데, 그래서 뭐 CGV에서 최근에 비슷한 거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어서 이벤트도 하고, 아무튼 이거를 저희가 앱으로 옮겨 볼게요. 화면도 정말 별게 없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자, 원래 이름은 타노스 스냅이라고 지었었는데 그냥 짧게 저는 이번에는 타노스라고만 할게요. 뭐 이름은 자유롭게 지어서 하세요. 자, 그래가지고 앱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그냥 블랭크 앱으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비게이션 쓸 일이 없어요. 내비게이션은 나중에 따로 내비게이션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고, 오늘은 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앱 네임 쓰라고 하는 부분에도 동일하게 이름 쓰고 생성하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까 세팅한 건 있는데 새로 세팅할 때마다 자꾸 뭔가 인터넷에서 읽어오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 좀 앞에 있는 프로젝트 그냥 그대로 수정해가지고 쓰셔도 되기는 돼요.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세팅을 해보시는 게 사실 더 좋기는 한데, 아무튼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앞에 받으셨던 거 다시 재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VS 코드에서 새로 디렉토리 열어서 프로젝트 열어가지고, 자, 이거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제가 뭐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VS 코드는 굳이 따로 그 터미널 안 열어도 되게 이 내장 터미널 이렇게 띄우는 기능이 있어요. 윈도우에서도 아마 이 터미널 밑에 뉴 터미널로 여실 수 있을 텐데, 열면은 기본으로 현재 선택한 디렉토리, 현재 내가 오픈한 그 디렉토리 경로가 선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시고 여기에서 바로 얀 스타트 하시면은 메트로 번들러를 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확인하시기 좀 편한 그런 툴로, 그런 도구로 에뮬레이터를 쓰시든 시뮬레이터를 쓰시든 아니면은 실제 핸드폰에서 보시든 이거를 확인을 하시고요. 다시 네, 블랭크로 했습니다. 사실 그 블랭크 아니어도 그냥 홈에다가 작업하셔도 되긴 돼요. 그 탭으로 만드셨으면은 탭에 그냥 홈에다가 작업하셔도 됩니다. 자, 앱JS를 열어가지고요. 앱JS를 열어서 이거를 도수를 조금 키우고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잠시만요. 자,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 앱에서요. 자, 지금은 저희가 이 앱에서 결국 이 텍스트 부분에다가 결과 나오는 게 딱 한 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이렇게 텍스트 나오는 거는 본인 화면에서 테스트 하시는 화면에서 보세요. 어차피 저거 좀 작게 나옵니다만 저 크기를 키우려면 저희가 아직 안 배운 스타일을 건드려야 되니까 일단 저대로 둘게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우주의 균형을 희생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든가, 그게 아니면 여기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나오든가. 자,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 기본적인 매스 함수 같은 거 좀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략 이렇게 코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죠. 매스에 랜덤을 하면은 0에서 1 사이에 있는 그 어떤 난수가 나오고, 그래서 그게 0.5보다 작으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두 가지로 이제 분기 처리된 결과를 출력을 하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이거 놓고 그냥 크게 얘기하면 뒤쪽에서 들리시나요? 그러면 제가 그냥 크게 얘기를 할게요. 얘 자꾸 소리가 나가지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정말 별거 아닌 내용인데, 이쪽이 케이스 1, 이쪽이 2 라고 했을 때 살아남는 걸 1쪽으로 보낼까요? 2쪽으로 보낼까요? 자, 난 1쪽이 좋다. 나는 두 번째 2쪽이 좋다. 별로 의견들이 없으시군요. 그럼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코드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두 군데로 넣고서 자, 0.5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작성을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이 코드는 이렇게 하면 코드 다 보이시죠? 어차피 이 코드도 다 올려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암튼 이건 이제 이 앱이 실행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새로 고침 해가지고 앱을 실행을 하실 때마다 50대 50의 확률로 결과가 다르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자,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확률에 대한 조작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 거는 자바스크립트밖에 없어요. 매스 랜덤 함수 이용한 거밖에 없죠.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렌더링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분기 처리, 그런 이제 그 분기 처리들도 전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하고, 결국은 우리가 데이터 로직은 전부 자바스크립트로 제어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렌더리 된 결과물, 지금은 뭐 텍스트 하나만 나와가지고 뭐 웹뷰가 저렇게 나오든 네이티브가 저렇게 나오든 지금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거 감흥이 없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렇게 화면은 네이티브를 출력을 하고 우리가 모든 데이터 핸들링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추가로 이거는 문서로 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따로 뭐 하기 힘들어서 여기 그 문서 중에서 JSX 안에서의 분기 처리에 대한 거 제가 문서 만들어 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은 지금 작성한 거랑 비슷한 케이스들을 총 3가지로 이제 해놨는데, 지금은 제가 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턴 자체를 그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if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2가지를 아예 따로따로 리턴을 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근데 지금 이 샘플 코드는 어차피 리턴하는 게 한 줄씩 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쓰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번잡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 저희가 작성한 코드를 보면은, 자, 달라지는 건 가운데 있는 텍스트밖에 없는데 밖에 감싸고 있는 뷰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리턴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반복되는 부분들은 두고 안에 변경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딱 분기 처리를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기를 할 때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돔 안에서 작성을 할 때에는
여기에 이제 그 조건을 작성을 하고 여기에 이제 and 하고서 이 뒤에 출력을 할 이제 내용들, 변경될 내용들. 그래서 지금은 감싸고 있는 뷰는 하나고 컨디션에 따라서 케이스 1이 렌더링 되거나 케이스 2가 렌더링 되거나 이런 식으로 분기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얘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때는 이제 그 뭐 else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 자체가 없어요. 이 방식에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는 아예 이제 조건이 일치할 때와 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때라고 두 번에 걸쳐서 컨디션을 선언을 하고 렌더링을 시키는 이런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명확하게 if else 같은 형태로 되는 것을 원한다 라고 하면은 사망식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사망식 앞에 이제 컨디션 하고 여기가 이제 if 쪽 여기가 else 쪽 해가지고 사망식 하는 것들을 이쪽에다가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망식으로 해서 if, else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것들을 이제 여기에 이렇게 적용을 하셔가지고 케이스 1을 렌더링을 하시거나 케이스 2를 렌더링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코드를 좀 업데이트를 해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뷰가 있고, 자, 리절트가 0.5보다 작을 때와 클 때 두 가지로 케이스를 나눠서요, 여기에 이제 작을 때에는 이 텍스트가 렌더링이 되고, 클 때에는 이 텍스트가 렌더링이 되도록 해서 기존에 있던 코드를 싹 지우면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가 빠졌죠? 아, 네. 자, 그러면은 아무튼 동일한 결과의 앱을 이렇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제 이거를 원래는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하면서 앱 자체가 이 웹페이지도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내용이 바뀌게 돼 있었는데 원래는 이 페이지는 들어왔을 때 딱 쿠키의 값이 저장이 돼가지고 안 변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결정이 되면은 사실 쿠키를 지운다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한번 결정이 되면은 새로 고침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 앱을 만들 때에도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앱이니까 쿠키는 없겠지만 그거에 준하는 무언가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 오늘 다룰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이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할 때 할 건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찾아보시라고 제가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해보시고 저희 언제나 숙제 검사는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숙제는 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되게 단순하지만 아무튼 간단한 앱, 좀 기념비적인 첫 번째 앱을 만들었고요. 마음에 드셨을지 너무 시시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